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이나 모레 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등 유력 대선 주자들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10조 원 규모 추경을 발표합니다. 정치권에선 미국 관세 대응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년 정치인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 맞수. 각 당은 대선 준비에 돌입했고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예고가 이어진 가운데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도 지명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임명을 미루며 헌법을 위반한 것을 국민들께 사과하고 새로운 후보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만 후보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안가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 처장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할지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법리에 밟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옹호했습니다. 4월 18일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헌법재판관 2명을 국회 몫의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국회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게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는 등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초에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해 추경을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에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관세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10조 원 추경은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합니다.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던 국민의힘도 10조 원 규모 추경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경제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수 진작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25만 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 요구하지 말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추경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내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법규에 따른 정당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각 정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해 통상 대응 문제와 추경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정부가 6월 3일을 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면서 정치권을 대선 준비로 분주합니다. 유력 대권 후보들은 속속 출마 선언에 나서기 시작했고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습니다. 정치권의 대권 행보 오다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월 3일 대선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진보 진영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첫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합니다. 김 전 의원은 내일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김동연 경기지사도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4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 통합과 시대 교체를 내세웠습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혁신시키겠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군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내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는 10일 국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가장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지난 주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이 조기 대선 전국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유권자 모두가 개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우 의장은 정치권의 국민투표법 개정 협의를 조속히 마쳐달라고 촉구했는데요. 국민투표법 개정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장정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개헌. 1987년 체제의 낡은 헌법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정치권에 형성돼 있습니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고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지는데 전체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안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걸림돌입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사전투표 등의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국민은 개헌투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본투표일인 6월 3일 투표하는 유권자만 개헌에 투표하게 된다면 개헌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현행 국민투표법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와 맞지 않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등의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에 달린 상황. 관건은 시간입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픽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대선 날짜가 확정된 만큼 어떻게 경선과 대선 흐름이 흘러갈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3일로 대선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4말 5초, 그러니까 이제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까지는 양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거다 예측이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다음 달 중순쯤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기 대선 일자 확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6월 3일 대선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경우는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은 4월 말 또 5월 초 사이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5월 10일부터 11일 정도의 대선 후보의 등록을 받고요. 네.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이 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 그리고 6월 3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이번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네. 현재 대통령이 공석이기 때문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때도 그랬듯이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줄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출마 선언의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케줄이 나왔으니까 뛸 선수들이 이에 맞춰서 출마를 빠르게 선언해야 될 때가 온 건데요. 네. 탄핵 전에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해서 개혁신당의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잠룡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안철수 의원 역시 오늘 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오늘 사퇴를 밝히면서 조만간 출마 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14일 국회 앞에 대하 빌딩에서,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식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는 10일 이 국회 계단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공지를 오늘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민주당 상대적으로 출마 선언은 잠잠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지만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 출마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면서 막판 고심 중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기자들의 이 사퇴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르면 내일 사퇴하고 이번 주 중에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말 5월 초쯤에는 이제 모든 그 대선 후보들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개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합의가 되는 만큼만 개헌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동시 투표를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탄핵이 이뤄진 이후 지난 주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대선을 동시 투표하자라면서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력을 분산해서 국민 주권 또 국민 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 적기라면서 국민 투표를 제안을 했고요.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선과 개헌을 함께해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이 우원식 의장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즉각 동참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네. 이 국민투표법 개정입니다.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 개정 없이는 개헌 투표가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원식 의장은 이 긴급 기자회견 때 빠른 국민투표법 개정도 양당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사무처는 선관위에
거리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오늘 선관위는 15일까지 법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답을 해줬습니다. 제외 선거인 명부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15일까지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15일이면 오늘 8일이니까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건데 법 개정을 일주일 만에 하고 동시에 이제 개헌의 당 의견을 이제 하나로 도출한다는 게 사실상 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사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현재의 구조에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때문에 언론이 현재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개헌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5.18 정신 또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스몰딜 개헌의 여지는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우 의장은 어제 오후 이 입장문을 곧바로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의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며 거듭 속도감 있는 개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항상 이 선거 직전에 개헌 이슈는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뒤지는 쪽에서 제안을 하고 앞서는 쪽에서 원하지 않았던 게 보편적인 선거의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안에 이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또 그 후에 헌법의 어떤 부분을 보태고 뺄지를 이 양당이 논의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양당이 대통령제 임기나 권한까지 손보는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또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역시 지켜봐야 하고요. 또 5.18 정신 등 이 큰 틀에서는 양당이 동의하는 맥락이지만 과연 합치된 표현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도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네. 뭐 이기는 쪽은 현재 이 상황, 운동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요.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하자고 했었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나와서 결국 개헌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개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슈픽 서완한 개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특위는 연금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오기영 민주당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연금개혁안이 필요하고 국가재정 투입 여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특위 과정에 기재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도 이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큰 시각에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재정 투입 여력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특위에서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면 기재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자동조정 장치를 포함한 재정 안정화 조치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비롯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튼튼한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도록 기능해야 합니다. 고령층과 납부 유예자, 미가입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진보당은 안정적 노후 보장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령층과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0, 40대 의원들은 지난달 합의한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071년이 되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기성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연금특위는 위원장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오기영 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올해 말까지 자동조정 장치 도입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적용 예외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AI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챗GPT 출시 이후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다소 늦게 AI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지도자의 선제적 전략이 중요한 만큼 새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비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합의가 어려운 AI 기본법을 통과시킨 국가라고 강조하고, 이번 추경에도 AI 컴퓨팅 인프라 예산을 편성해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 1항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실 이전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도 관심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집무실 이전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복귀, 광화문의 정부 서울청사, 세종시 이전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심지어 거기에 온갖 주술적인 이런저런 지금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최근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공약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차기 대권 주자들도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속을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면서 대통령 당선 시 청와대로 다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귀환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당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를 개방했던 만큼 다시금 복귀할 명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부중궁궐이다라는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민들 곁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대통령실 이전 공약은 대선 때마다 늘 화두로 떠오르곤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상징성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만큼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강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 속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윤석열의 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 점에 대한 지적이 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 내란 속의 윤석열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처럼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당과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는가, 무엇이 최적인가, 그 포함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지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끌어들인다든지 후보들이 대통령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도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영향력이 행사할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면서 지지층을 향해 전한 메시를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격려한 점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할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사면이 됐든 상황이 됐든 뭔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 아닌가. 저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대권보다는 나경원 의원한테는 당권을 맡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범보수 후보만 15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과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석열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윤심이 깃든 당심이냐, 확장성을 노린 중도층 포섭이냐를 두고 당내 치열한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1학기였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마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퇴임을 앞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를 또 지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덕수 대행은 헌재의 결론이 지속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임명을 했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요청을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법률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대행의 오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그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12월 26일에 했던 발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즉에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동안에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에게 권한이 없다. 권한대행은 권한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갑자기 대통령 몫으로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2명까지도 지명하는 걸 보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모순적인 행보가 굉장히 개탄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었는데 그 상황에서 임명을 촉구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왜 지명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 명백한 헌법 조항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즉시 임명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를 함으로써 임명권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임명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 국회 몫이나 대통령 고유 몫이나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한다라 그러면 둘 다 못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민주당 측은 국회 몫은 임명을 하라고 하면서 대통령 몫은 지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헌법을 보면 사실 국회 몫이 지연된 이유는 민주당이 추천을 미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대통령이 임기가 도래하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재판관 후보들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5월 18일까지는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줄탄핵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줄탄핵을 했을 때 심리를 할 수 있는 재판관 자체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조기 대선이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2달 동안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줄탄에 그에 의한 내각의 마비, 헌재 마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2명 지명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국회 추천 몫이랑 대통령의 지명 몫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관의 몫을 보면 이제 세 분할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고 대법원장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심지어 그것이 국회의 추천 몫이었고 여야의 합의가 있었던 사안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면서 내세웠던 근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지금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국회 추천 몫과 대통령 몫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조금 바로잡자면 그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까지 즉 권리가 되기 전까지는 대법원장 추천 몫조차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대통령 지명이건 대법원장 몫의 임명이건 둘 다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주장을 저희가 펼쳤지만 민주당이 국회 몫은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저희가 임명을 했던 만큼 지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저희 국민의힘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과 관련한 그 관저 모임, 행안부 장관 또 민정수석이 참석했던 4인 모임의 한 명이라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변호인이었고 또 인수위원회 합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최상목 전 이제 대행이 탄핵안이 지금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가 현 상태라면 이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국정에 이제 차질이 심각하다 뭐 이런 입장들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근데 뭐 삼청동 안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이 내란 혐의 혹은 대통령의 내란죄 그 형사 재판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아직 규명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전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관의 적격성 문제를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은 과연 적격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 마은혁 재판관이 과거 활동했던 인민노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추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과거 판례들을 봤을 때도 이 민노당 측의 주장대로 왜 민주당은 기소 안 하냐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똑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파기환송을 당하는 등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는 그 문제의식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추천은 국회 고유 몫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임명을 하라고 했던 민주당이 대통령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적격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내로남불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었고 앵커께서 짧게 언급해 주셨던 그 12월 3일 계엄 다음 날 12월 4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안가 회동의 참석자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사담을 나누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어떤 이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에도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에도 어떤 내란에 일부 가담한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 몫으로 한덕수 대행이 갑자기 이렇게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에게 끈질기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제발 헌법 수호하려는 모습을 보여달라.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본인이 했던 말조차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아직까지도 일종의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고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보수 진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보수 진영에 지금 15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 등 출사표를 던진 인원 그리고 예정인 지금 인원만 해도 7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도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요. 후보가 지금 15명인 가운데 지금 과연 이번 주에 대부분 등판을 할 것인가 지금 레이스가 56일 남았는데 앞으로의 좀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영 대변인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그런 경선 일정을 일부 좀 지연을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난립을 하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컨벤션과 다양성으로 승화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는 좀 자해의 정치가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휴식 기간을 두고 후보들끼리 사전에 어떤 교통 정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 민심의 소리를 듣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더 기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심판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의 경선 과정이 컨벤션으로 승화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승화를 시킬지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은 후보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단일한 목적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당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라는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더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좀 자해를 자중을 하고 조금 더 통합과 그런 좀 진일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그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던데 좀 의미가 있을까요? 경선 룰 좀 바뀔까요? 사실 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는 특정한 성향이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인 사람들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개파색이 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을 뽑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경선룰 같은 경우에는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8대2, 그러니까 민심 80%를 반영을 했고요. 네네. 2차 때 7대3, 민심 70%를 반영을 했고 결선에서 5대5 저희 당원 당규에 따라서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 그랬을 때 이게 결코 작은 수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민심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해서 당심을 더 반영을 한다라 그랬을 때 특정 후보들은 좀 비판하고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알력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룰 개정을 강행하기보다는 현재 규칙 아래서 조금 더 후보들이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외적인 그런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힘 측의 이 대선 준비 상황 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그 이유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그 엄청난 불법 계엄 때문에 치러지게 된 선거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일종의 정치적인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당으로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없이 계속 이렇게 내부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만 보일 뿐 철저한 반성과 국민을 향한 제대로 된 사과 그리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쓰라린 비판 이런 것들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과거의 잘못은 일단 덮어두고 미래만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이렇게 후보가 많아지면 뭐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과 혹은 그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전통 보수층과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보수층이 어떻게 보면 다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자가 많고 각자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대립할수록 오히려 컨벤션 효과보다는 지지층 분열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면서 탄핵 심판을 인용은 했지만
윤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그런 주장을 일부 수용을 했거든요. 저는 네. 합치된 의견으로.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충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비상계엄이란 방법론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과연 야당은 잘 했는가라고 직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줄탄핵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다는 점 제가 짚어드리고, 또 하나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에 재보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민주당이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박영선 전 대표를 공천한 바가 있다. 이 지점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의 결정문은 저도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된다. 물론 뭐 국회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뒷문장에 보면 피청구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보았고 야당이 야당을 지지해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통상의 정치 행위마저 지나치게 배격한 면이 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서 나올 것이란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 행보에도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등장이라는 의미는 조기 대선에 이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앞으로 그리고 이제 대선이 또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좀 영향력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같이 갈 것인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탄핵 심판 인용 직후 오후, 그러니까 4월 4일 오후죠. 저희 그 소위 쌍권 대표가 직접 관저를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4시간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 힘써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이 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여전히 저희 지지자들 내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잘못됐고 저 역시 내용적으로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미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또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제 과거 주장했던 그런 어떤 주장들을 반복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아젠다들을 통해서 당이 이 지지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당이 잘 돼야 아마 대통령도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전임 대통령들을 평가할 때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이 대통령 정권의 이 성공 여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 이후에 국민의힘 정권이 재탄생하느냐 마느냐가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무리를 하지 않고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제 지금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좀 정치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뭘 많이 생각하겠느냐라고 보면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최혜병 관련한 수사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본격화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어떤 내란죄가 가지고 있는 이 형량의 무게라는 것이 있고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살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살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는 아마 논리가 안 될 것이고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 전체를 향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본인을 지지해줬고 본인을 위해 어떻게 보면 행동해줬던 일부 시민들을 네. 향해서 사실은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야 할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는 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계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아니면 헌재의 판결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공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영향력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대선 과정에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이어서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까지 줄줄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 이재명 대세론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변수가 나타날지 좀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들어볼까요? 뭐 변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할 수도 없고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조기 대선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미 60일은 깨졌고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선 레이스 국면에서 이미 어떤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기도 했고 최근에 어떤 무죄 판결들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그 이전에 살펴보면 당대표로 있을 시절에 있었던 총선의 승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앞에 놓인 장애물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왔던 사법 리스크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경선에 나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당내 주자들께서는 어떤 안티테제를 토양으로 삼아서 이제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조금 더 의제와 어떤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 생각은 좀 어떨까요? 네, 사실 저는 별로 이제 감흥도 감동도 없는 그런 출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위가 저희 속된 말로 볼장 다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뭐 사실 어설프게 우클릭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다 이런 주장을 펼치다가 사실 양대 노총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사법 리스크를 봤을 때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8.12호라 그래서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법부가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을 해왔습니까?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법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형태로 판결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그런 법조계 내에서의 비판까지 받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한계는 이제 기득권이 됐다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을 했는데 그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죠. 법적인 심판을 받은 건데 이재명 대표는 심판을 받기는커녕 외려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한 목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결과인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혼탁한 정치 상황에서 두 명의 어떤 가해자, 피고인이 있었다라 그런다면 그중에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미 탈락이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명의 유일한 가해자로 남아있는 이재명 대표는 무엇으로 단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큰 시대 정신과 아젠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이 국민 보통의 정서에 맞는 그런 아젠다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것처럼 민주당은 뭐 참여연대, 뭐 양대 노총 그리고 뭐 전교조 그런 기성 조직들을 지키게 급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과 새로운 비전 아젠다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한날에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제 좀 거부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제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이제 동의를 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고 앞서 좀 살펴봤는데 재외국민 투표가 이럴 경우에 현재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 15일까지는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개헌 논의 어떻게 될지 두 분 한 2분 정도씩 좀 길지 않게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일단은 이 현실적인 그 문턱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민투표를 이 대선 투표날에 같이 해서 개헌을 하자라는 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우원식 의장께서 제안하신 방식인데 이게 문제는 요즘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사전투표날에는 관련해서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개헌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 법을 좀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법을 고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일단 먼저 빠르게 착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는 원포인트 개헌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뭐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강화라든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이제 합의하에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어떤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제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식의 하나하나의 단위가 큰 문제들은 저는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안을 거의 18일 만에 만들어내는
만들어야만이 네. 거의 지금 이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딜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까지는 5년 채우고 모든 권력을 누리겠다는 이야기를 참 어렵게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금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도 있는 그런 대통령의 권력을 분권하기 싫다. 거부의 메시지를 지금 말을 에둘러서 중언부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헌 세력과 이 개헌 세력 이런 구도가 87 체제를 어떻게 종결을 할 것인가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들 중심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것이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우리 결정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야당은 정말 나라가 망해야만 집권할 수 있는 왜곡된 유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지금 체제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고치는 거야말로 바로 내란의 종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표현 자체도 헌법재판소가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란 말 자체가 궤변이지만 정말 이런 사태의 해결을 원한다면 개헌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맞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개헌, 그러니까 기득권 타파를 거부하고 기득권의 길을 걷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에 앞서서 민주당 내에서부터 많은 비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늘 과욕은 화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비상경 국면에서 이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무리하게 탄핵을 시켰던 것이 민주당한테 어떤 후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